남편이나 몰래 사업 부채를 숨기고 있었다. 결혼 15년 만에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 우리 집 화장실 천장 위에서 발견한 서류 한 장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사랑했던 남편이 나를 철저히 속이고 있었다는 것을. 평화로운 일상 속 의심의 시작. 저는 올해 42살 두 아이의 엄마 이지영입니다. 남편 민수와는 대학 동기로 만나 15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어요. 민수는 5년 전부터 작은 수입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고 저는 근처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면서 가게의 보탬이 되려 노력하고 있었죠. 그날도 평범한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큰아이 서준이와 초등학교 4학년인 둘째 민지를 학교에 보내고 나서 저는 늘 하던 대로 집안일을 시작했어요. 설거지를 하던 중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수가 최근 들어 뭔가 달라져 보였거든요. 예전엔 정비소 일이 끝나면 집에 와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요즘엔 늦은 시간에 들어와서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말수도 현저히 줄었고 식사할 때도 멍한 표정으로 앞만 바라보며 밥만 먹었죠. 혹시 정비소 사업이 어려운 건 아닐까 걱정은 했지만 직접 묻기엔 뭔가 분위기가 무거워 보여서 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민수가 샤워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을 했습니다. 민수의 휴대폰이 침실 사이드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는데 마침 카톡 알림이 계속 울렸거든요. 혹시 급한 일인가 싶어 화면을 봤는데 발신자 이름이 김 사장이었어요. 내용은 보지 않았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민수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엔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 차 시동을 걸고도 한참을 그냥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 전화를 받을 때마다 목소리를 낮춰서 다른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우연히 발견한 사업 서류. 그로부터 일주일 후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아이들은 학원에 가고 민수는 정비소에서 급한 차량 수리를 하러 나간 상황이었어요. 저 혼자 집에 있던 중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위층 욕실에서 새어내리는 것 같았어요. 수리기사를 불러야 하나 고민하다가 일단 천장 위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의자를 가져다 놓고 조심스럽게 천장 타일을 들어 올렸는데 그때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손전등을 비춰보니 비닐봉지에 쌓인 서류 뭉치가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집 관련 서류려니 생각했는데 호기심에 꺼내서 펼쳐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것은 정비소 관련 채권 계약서였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죠. 무려 8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적혀 있었고 채권자는 김철수라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 김 사장이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계약 날짜였습니다. 불과 6개월 전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일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계속 읽어보니 이자율이 월 3%라고 되어 있었어요. 단순 계산해도 한 달에 240만 원씩 이자를 내야 한다는 뜻이었죠.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비소 월 수익이 기껏해야 300만 원 정도인데 이자만으로도 거의 다 나가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민수가 요즘 그렇게 말이 없고 우울해 보였던 거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서류를 더 뒤져보니 또 다른 계약서가 나왔어요. 이번엔 다른 사람과 맺은 5천만 원짜리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총 6장의 서류가 나왔고 합계 금액을 계산해 보니 무려 2억 3천만 원이었어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민수가 이렇게 큰 빚을 지고 있다니. 그것도 저 몰래. 남편의 이상한 행동 포착. 서류를 발견한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옆에서 잠든 민수를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큰 빚을 지기 시작한 건지,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건지. 분노와 배신감이 교차했어요.
다음 날부터 민수의 모든 행동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쯤 깨어나 보니 민수가 침대에 없더라고요. 거실로 나가보니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오는 소리를 듣고는 급히 화면을 끄며 당황하는 모습이었죠. 왜 안 자고 여기 있어? 아, 그냥 잠이 안 와서. 너 먼저 들어가서 자.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급하게 감추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민수를 바라봤는데 그게 느껴졌는지 민수는 더욱 어색하게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이후로 민수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밖으로 나가서 받았고 휴대폰 화면을 저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항상 뒤집어 놓았어요.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가져갔죠. 15년 결혼 생활 동안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더 이상한 건 돈 관리였습니다. 예전엔 정비소 수입을 통장에 넣고 가계부를 함께 관리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알아서 할게라며 혼자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져오는 생활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전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줬는데 최근엔 120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요즘 정비소 사업이 좀 어려워서 그래. 조금만 참아줘. 민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이제 진짜 이유를 알고 있으니 모든 게 거짓말로 들렸어요. 그 많은 이자를 갚느라 우리 생활비까지 쪼개서 쓰고 있었던 거죠.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도 민수는 딴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아이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고 식사 중에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식사 중엔 휴대폰 보지 말라고 아이들에게 말했을 텐데 이젠 자신이 그러고 있었어요. 숨겨진 부채 내역 폭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민수가 정비소에 간 사이 그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컴퓨터 서랍, 책장 뒤, 심지어 옷장까지 모든 곳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발견했어요. 책상 맨 아래 서랍 뒤쪽에 테이프로 붙여놓은 USB가 있었습니다. 컴퓨터에 꽂아보니 정비소 관련 모든 재무 자료가 들어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우리 가정의 진짜 재정 상태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비소의 실제 월 매출은 1천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각종 운영비와 직원 월급을 제외하면 순수익은 300만 원 정도. 민수가 말한 게 맞았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매월 나가는 이자만 무려 690만 원이었어요. 6건의 서로 다른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였죠. 더 자세히 살펴보니 처참한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대출은 2년 전에 시작되었어요. 정비소 장비를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출을 갚기 위해 두 번째 대출을 받았고 두 번째 대출을 갚기 위해 세 번째 대출을 완전히 돌려막기식 대출이었던 거예요. 가장 최근의 대출 계약서를 보고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자율이 월 5%였어요. 연 60%라는 말도 안 되는 이자율이었죠. 그리고 담보는 우리 집이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우리 집을 민수가 저 몰래 담보로 잡혔던 거예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민수는 이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혼자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나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부부잖아요.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닌가요? 더 끔찍한 건 앞으로의 전망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3개월 후에 집을 잃게 되어 있었어요. 연체 이자까지 포함하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거든요. 민수 혼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충격에 빠진 아내의 혼란. USB 속 자료를 다 확인한 후 저는 완전히 멘탈이 무너져 버렸어요.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가장 큰 충격은 배신감이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함께 살아온 15년이 그렇게 의미 없는 시간이었나 싶어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민수가 혼자 고민하고 있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다는 게 너무 부끄럽기도 했고요. 그날 저녁 민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차마 눈을 마주칠 수 없었어요. 평소처럼 고생했어. 밥 먹을래? 라고 말하는데 목소리가 떨렸거든요.
민수도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지영아, 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응.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을 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당신이 우리 집을 담보로 2억 넘는 빚을 졌다는 걸 알고 있어라고 말하기엔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날 밤에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어요. 혹시 민수가 도박을 한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여자에게 돈을 쓴 건 아닐까? 의심이 의심을 낳으며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서 거울을 봤는데 제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거든요. 눈 밑에 검은 다크서클이 생겼고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어요. 마트에 출근해서도 제대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손님들과 계산을 하면서도 계속 딴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가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러다 실수를 연발했어요. 거스름돈을 잘못 계산하기도 하고 상품 바코드를 잘못 찍어서 손님에게 사과하기도 했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오늘 왜 그래? 아픈 거야? 라고 물어봤지만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친구와 상담하며 마음 다잡기. 일주일이 지나도록 혼자 끙끙 앓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결국 대학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친구 미경이에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미경이는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나름 사업 경험이 있어서 조언을 구하기에 적당한 사람이었거든요. 토요일 오후 미경이네 카페에서 만났어요. 처음엔 이런저런 안부 얘기를 하다가 결국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USB에서 본 내용부터 화장실 천장에서 발견한 계약서까지. 얘기를 하는 동안 또다시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머, 지영아. 정말 큰일이네. 그런데 민수가 왜 너한테 말을 안 한 거야? 그게 제일 속상해. 우리가 부부인데. 이런 일도 나누지 못한다면 대체 뭘 위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미경이는 차분하게 제 얘기를 들어줬어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우리도 카페 처음 시작할 때 비슷한 일이 있었어. 남편이 초기 자금 마련하느라 대출을 여러 군데서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더라고. 그때 정말 많이 싸웠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일단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했어. 빚이 얼마인지, 매월 이자가 얼마인지, 현재 수입이 얼마인지. 그리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았지. 혼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거든. 미경이의 말을 들으니 조금은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민수를 원망하고 배신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사실 민수도 나름 가족을 지키려고 혼자 버티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지영아,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야.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하루빨리 대화를 해야 해.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어. 미경이는 자신이 아는 법무사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어요. 채무 정리 전문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민수와의 진솔한 대화라고 조언해줬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미경이 말이 맞았어요. 지금은 서로를 원망할 때가 아니라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였죠. 민수도 분명 혼자 고민하느라 힘들었을 거예요. 법률 전문가 상담 시작. 미경이가 소개해준 박 법무사를 만나기로 했어요. 민수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고 일단 제가 먼저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전문가의 객관적인 판단을 듣고 싶었거든요. 법무사 사무소는 생각보다 작고 소박했어요. 박 법무사님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분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간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부인, 이 상황은 정말 심각합니다. 현재 총 부채가 2억 3천만 원이고 월 이자만 690만 원. 이건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회생 신청이고 두 번째는 채무 조정 협의, 세 번째는 박 법무사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인 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담보로 잡힌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였죠. 그리고 현재 상황을 보면 이미 연체 위험이 매우 높다고 하셨어요. 부인, 남편분과 꼭 함께 오셔야 합니다. 정확한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을 들어야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상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거든요. 이제 정말 민수와 진솔한 대화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잠들고 난 후 민수에게 말을 꺼냈어요. 민수야, 우리 얘기 좀 할까? 무슨 얘기? 정비소 일 말이야.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서. 민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만 반복했습니다. 그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수야, 나 다 알고 있어. 뭘? 화장실 천장에 숨겨둔 계약서들 말이야. 그 순간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남편과의 갈등 고조. 지영아, 그걸 어떻게 해?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어요. 15년 결혼 생활 동안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2억 3천만 원이라는 게 사실이야? 우리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는 것도? 지영아, 잠깐. 일단 내 얘기를 들어봐. 2년 동안 혼자 이런 걸 감당하면서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민수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부부잖아. 이런 일도 나누지 못한다면 대체 뭘 위해 결혼 생활을 하는 거야? 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내가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다고. 2년 동안 빚만 늘어났잖아. 민수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지영아, 정말 미안해. 처음엔 정말 작은 문제였어. 장비 구입비로 3천만 원만 빌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그럼 그때 말했어야지. 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너 임신했을 때 유산 위험이 있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했잖아. 그리고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 이미 빠듯한데 이런 얘기까지 하면 너무 힘들까봐. 민수의 말을 듣고 있으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나름 저를 배려한다고 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상황을 더 악화시켰잖아요. 그래서 돌려막기 대출을 받은 거야?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이자라도 갚아야 연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 부담이 커져서 악순환이 된 거야.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이야? 솔직히 말해줘.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무거운 입을 열었어요. 이번 달 말까지 1천만 원을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왜 이제야 말해? 벌써 2주밖에 안 남았잖아. 내가 뭔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줄 알았어. 어떤 방법? 정비소 매각이라도. 정비소를 팔면 얼마나 나와? 기껏해야 8천만 원 정도? 그것도 급하게 팔면 더 적게 나올 거야. 완전히 막다른 길에 몰린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새벽 3시까지 얘기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어요. 다만 서로에게 솔직해졌다는 것만이 위안이었죠. 재정 문제 해결 방안 모색. 다음 날 민수와 함께 박 법무사님을 찾아갔어요. 민수는 처음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꺼렸지만 더 이상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했거든요. 박 법무사님은 민수와 자세한 상담을 진행했어요. 정비소의 정확한 매출, 고정비, 직원 현황, 그리고 각 채권자들과의 계약 조건까지 꼼꼼히 검토하셨죠. 민수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월 순수익이 300만 원인데 이자만 690만 원을 내야 한다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개인회생 신청. 둘째, 채권자들과의 협상을 통한 채무 조정.
셋째, 정비소 매각 후 남은 빚에 대한 분할 상환 계획. 박 법무사님이 제시한 첫 번째 방안은 개인회생이었어요.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채무를 줄여주는 제도였죠. 하지만 이 경우 5년간 신용불량자가 되고 여러 제약이 따른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채권자들과 직접 협상하는 방법이었어요. 현실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원금의 일부라도 확실히 회수하는 조건으로 나머지는 탕감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였죠. 채권자들이 응할까요? 경험상 50% 정도는 협상에 응합니다. 특히 개인 채권자들의 경우 법적 절차보다는 현실적인 해결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는 정비소를 매각하고 남은 빚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방법이었어요. 다만 이 경우 민수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죠. 법무사님, 어떤 방법이 가장 현실적일까요? 저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을 병행하는 걸 추천합니다. 정비소를 매각해서 나오는 8천만 원으로 일부 채무를 정리하고 나머지는 채권자들과 협상해서 원금의 30에서 40% 수준에서 합의하는 거죠.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자 조금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집을 잃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박 법무사님이 채권자들과의 협상을 도와주기로 했고 우리는 정비소 매각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동시에 민수의 새로운 일자리도 알아봐야 했죠. 증거 수집과 기록 정리.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했어요. 박 법무사님의 조언에 따라 민수와 함께 지난 2년간의 모든 기록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화장실 천장에 숨겨둔 계약서들을 모두 꺼냈어요. 총 6장의 계약서와 각종 차용증, 그리고 이자, 지급 영수증들까지. 생각보다 많은 서류가 나왔죠. 민수의 컴퓨터에서 찾은 자료들도 정리했어요. 정비소 매출 기록, 각종 지출 내역, 은행 거래 명세서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민수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버텨왔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민수의 개인 일기장을 발견한 것이었어요. 평소에 일기를 쓰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2년 전부터 간간히 써놓은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2022년 3월 15일 장비 대출 승인. 이걸로 매출이 늘어날 거야. 지영이한테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을 것 같다. 2022년 7월 20일 코로나 여파로 매출 급감. 이자 갚기가 빠듯해지고 있다. 지영이는 모르는 게 나을 것 같다. 2023년 1월 3일 또 다른 대출을 받았다. 이게 마지막이길 바란다.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2023년 8월 12일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 지영이가 알면 어떨까? 너무 무서워서 말할 수가 없다. 일기를 읽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민수도 얼마나 괴로워했을지. 이제야 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채권자별로 연락처와 계약 조건을 정리하는 작업도 했어요. 총 6명의 채권자가 있었는데 그중 3명은 개인이고 3명은 사채업체였어요. 박 법무사님 말로는 개인 채권자들이 협상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죠. 가장 큰 금액인 8천만 원을 빌려준 김철수 씨의 경우 민수의 정비소 단골 고객이었어요. 벤츠 수리를 자주 맡겨서 알게 된 사이였는데 민수가 어려운 상황을 말하자 도움을 준 거였죠. 다만 이자율이 너무 높아서 문제가 된 거였어요.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나니 A사 용지로 100장이 넘었어요. 박 법무사님께 전달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가족과 진솔한 대화. 아이들에게도 상황을 설명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중학생인 서준이와 초등학교 4학년인 민지는 이미 집 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주말 저녁 가족 회의 시간을 가졌어요. 아이들을 거실로 불러앉히고 민수와 제가 마주 앉았죠. 서준아, 민지야. 엄마 아빠가 너희들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뭔데요? 또 이사 가는 건 아니죠? 서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이사는 아니고 아빠가 운영하는 정비소에 좀 문제가 생겼어. 빚이 많이 생겨서 정비소를 팔아야 할 것 같아. 민지가 큰 눈을 깜빡이며 물었어요. 아빠, 그럼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아빠가 다른 일을 찾아야 해.
그동안 우리 생활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어. 서준이는 생각보다 침착했어요. 그래서 요즘 엄마 아빠가 자주 심각한 얘기를 하셨던 거구나. 저희도 뭔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고마워, 서준아. 일단은 학원비를 좀 줄여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용돈도. 괜찮아요. 친구들도 요즘 학원 안 다니는 애들 많아요. 저도 수학학원은 그만둘게요. 민지도 의젓하게 말했어요. 저도 피아노 학원 그만둘래요. 대신 유튜브로 배워볼게요. 아이들의 반응을 보니 가슴이 짠했어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다니. 미안해, 서준아, 민지야. 엄마 아빠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아빠, 괜찮아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함께 힘들면 함께 이겨내면 되죠. 서준이의 말에 민수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민수와 이야기했어요. 우리 애들 정말 대견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러게. 우리보다 더 어른스럽네. 이제 정말 열심히 해서 빨리 상황을 정상화시켜야겠어.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아이들한테 더 이상 미안한 소리는 안 하고 싶어. 가족 모두가 한마음이 된 느낌이었어요.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법적 절차 준비. 박 법무사님과 함께 본격적인 채권자 협상에 들어갔어요. 첫 번째 타겟은 가장 큰 금액을 빌려준 김철수 씨였습니다. 8천만 원의 월 이자 240만 원이라는 계약이었죠. 법무사님이 김철수 씨와 만나서 현재 상황을 설명했어요. 민수의 정비소 매출 현황, 다른 채무 상황, 그리고 현실적으로 전액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드렸죠. 첫 번째 협상은 결렬되었어요. 김철수 씨가 약속한 건 지켜야 한다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겠다고 고집했거든요. 하지만 박 법무사님은 첫 협상에서 쉽게 응하는 채권자는 없다며 차분하게 기다리자고 하셨어요. 두 번째 채권자인 박미영 씨와의 협상은 조금 다른 양상이었어요. 5천만 원을 빌려준 분이었는데 민수의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보이셨거든요. 사실 저도 그 돈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고 있었어요. 민수 씨가 너무 절박해 보여서 도와준 건데. 결국 박미영 씨는 원금의 40%인 2천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해 주셨어요. 첫 번째 성과였죠. 세 번째 채권자는 사채업체였어요. 여기가 가장 까다로웠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계약이었지만 워낙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라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우리도 사업하는 사람들이야. 규정대로 받아야지. 하지만 박 법무사님이 법정 이자율 위반 문제를 지적하자 조금씩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비소 매각 작업도 동시에 진행했어요.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매물을 내놓았는데 생각보다 문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위치가 좋고 단골 고객들이 많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했죠. 첫 번째 구매 희망자가 나타났어요. 근처에서 비슷한 업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7천만 원을 제시하셨어요. 예상했던 8천만 원보다는 적었지만 현실적인 가격이었죠. 법무사님, 7천만 원으로 하면 계획에 차질이 생기나요? 1천만 원 차이라면 다른 부분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빨리 현금화하는 거니까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잔금은 2주 후에 받기로 했고 그동안 채권자들과의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결심. 정비소 매각이 확정되자 민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15년간 정비소를 운영했던 경험을 살려 다른 정비업체에 취업하는 방향으로 알아봤죠. 다행히 민수의 기술 실력을 아는 업체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해왔어요. 월급은 정비소를 운영할 때보다 적었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었거든요. 지영아, 처음엔 월 280만 원부터 시작이래. 경력을 인정받으면 더 올릴 수 있다고 하고. 괜찮아. 빚에 시달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받는 게 훨씬 나아. 채권자들과의 협상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총 6명의 채권자 중 4명과 합의를 받고 나머지 2명과도 협상이 진행 중이었어요. 최종 합의 금액을 계산해 보니 원래 2억 3천만 원이었던 빚이 1억 1천만 원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정비소 매각 대금 7천만 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갚아야 할 돈은 4천만 원 정도였죠.
박 법무사님이 채권자들과 분할 상환 계획을 협상해 주셨어요. 4천만 원을 5년에 걸쳐 월 67만 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민수 씨 새 직장 월급이 280만 원이니까 생활비를 빼고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네요.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2년간 지속되었던 악몽 같은 상황이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정비소 인수인계 날 민수는 마지막으로 정비소를 둘러봤어요. 5년간 정성을 다해 키워온 사업이었지만 이제 떠나보내야 할 시간이었죠. 후회돼? 아니, 오히려 홀가분해. 이제 밤에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 정말로 민수의 얼굴에서 2년 동안 쌓였던 근심이 사라져 보였어요. 새 직장 첫 출근 날 민수는 15년 만에 다시 회사원이 되었어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금세 동료들과 어울렸죠. 무엇보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집에 올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지영아, 오늘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 나도. 이제 진짜 새 시작인 것 같아. 다시 찾은 평화와 안정.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새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열심히 일하고 있고 저는 마트 일을 계속하면서 가게의 보탬이 되고 있어요. 아이들도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했죠. 가장 큰 변화는 우리 부부 사이였어요. 예전보다 훨씬 많은 대화를 하게 되었고 작은 일이라도 서로 공유하게 되었거든요. 그 끔찍했던 2년의 시간이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매월 67만 원씩 빚을 갚아나가고 있어요. 박 법무사님 말씀으로는 현재 속도로 가면 예정보다 빨리 완전히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민수의 월급도 320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아이들도 변화했어요. 예전보다 더 성숙해졌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것 같아요. 서준이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신의 용돈을 벌겠다고 하고 민지는 집안일을 도와주겠다며 설거지를 도맡아서 하고 있어요. 엄마, 우리 가족이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함께 이겨낸 걸 보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서준이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 더 강한 사람으로 자라나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요. 예전엔 민수가 정비소 일 때문에 바빴지만 이제는 주말이면 집에 있으니까 진짜 가족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비싼 곳에 가지는 못하지만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소소한 행복을 찾았죠. 가끔 민수가 말해요. 지영아, 그때 내가 용기 내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기도 싫어. 다행히 우리 함께 이겨냈잖아. 정말 고마워. 나 혼자였다면 절대 해결할 수 없었을 거야. 이제는 매일 밤 잠자리에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어요. 작은 일이라도 서로에게 말하고 고민이 있으면 함께 상의하죠. 15년 결혼 생활 중에서 가장 진솔하고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4년 반 동안은 매월 빚을 갚아나가야 해요. 결코 쉬운 길은 아니죠.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그날 화장실 천장에서 발견한 서류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충격적이고 절망적인 진실이었지만 결국 우리 가족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죠.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해요. 만약 그 서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만약 민수가 끝까지 혼자 버티려고 했다면, 우리 가족은 정말로 모든 걸 잃었을지도 모르거든요.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 말이 들어맞았던 것 같아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서 새로운 시작을 찾았고 더 강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요. 빚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함께 지고 가는 짐이니까 무겁지 않아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서로에게 솔직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면서 말이죠. 15년 결혼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이제 진짜 부부가 된 것 같거든요.